자,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공약 달성은 불가능해진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어쨌거나 못하겠다고 했어요. 네. 대통령이 직접. 못하겠다고 네. 했으니까 네. 포기 선언을 했으니까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소득 주도 성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저임금이야말로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수단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음. 하면 소득 주도 성장론 주창자로 알려진 홍장표 경제수석은 교체되었고 네. 예, 그렇죠. 도대체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어떻게 된 없어진 건가요? 사라진 건가요? 뭐 폐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이었잖아요. 소득 그렇죠. 주도 성장론이 이제 네. 그거를 폐기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약 위반이겠죠, 최저임금도 공약인데 이건 하나의 네. 정책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뭐 2년은 해서 올려는 놨는데 더 이상은 어렵다 이제 이런 의미라면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하나의 어떤 가치나 아닌 지향을 말하는 건데 성장 전략인데 그걸 포기한다, 폐기한다 이 얘기는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폐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감히? 홍장표 경제수석은 일단 교체가 됐다. 네. 그 이후로는 정부 정책 홍보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란 용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일단 그 주창자가 그 홍장표 경제수석이었는데 홍장표 경제수석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다가 정부 정책 여러 가지 새로운 보고 자료들에서는 안 나온다. 근데 2년 만에 이래도 되는 거예요. 슬금 1년도 아니 1년 만이죠. 슬그머니 접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얘기하기는 뭐하고 왜냐하면 얘기하려고 뭔가 정책 수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슬그머니 접었다. 대신 아까 삼성하고 김동연 그 경제부총리가 같이 함께 외쳤다고 하는 혁신 성장.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화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이 아니라 혁신 성장입니다. 180도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끝만 성장인 거죠. 네. 네. 사실 7월 들어서 문재인 네.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보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예. 그 방향 전환의 신호탄 아까 말씀드린 7월 9일 인도 국빈 방문 중에 그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첫 대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죠. 예. 첫 대면이었습니다. 이제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아직 재판도 받고 있고 지금 중요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가 초대도 안 했는데 하. 인도의 삼성전자 공장에 갑자기 나타나서 네. 네. 갑작스럽게 대통령을 맞이하고 직접 공장 안내를 맡아서 한 거죠. 그 청와대가 초대도 안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서 대통령을 만났다? 네. 근데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이 당연히 의전팀이나 경호팀들하고는 사전 조율을 했겠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 사전 조율 없이 이루어진 깜짝 면담이다. 이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막 청와대가 막 나서서 하고 있어. 그런 거 참 대변인실이 할 일이 진짜 없어요. 아니 근데, 도둑놈이 자기 발 저린다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네. 진짜 그 말이 사실이면 더 문제 아니냐.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경호실하고 네. 의전실하고 얘기도 안 하고 훅 나타나면 대통령이 만나주고 그렇죠. 이거는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삼성 부회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온리원이겠지. 온리원.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입증한 셈이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더 문제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재용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 2월에 집행유예 받고 그때 네. 풀려나갖고 이제 삼성의 해피 시즌이다 그때 알파조가 한참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첫 공식 행사가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오히려 이재용의 손을 잡아 끌어서 네. 경영을 일선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데리고 간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유령 주식 사태, 삼성증권의 네. 삼바 분식회계 사건, 네, 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파괴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등장하면서 이재용이 이제 집행유예 나와서 경영 복귀로 일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판세가 안 그려지는. 우리 알파조님이랑 방송할 네. 때만 해도 네. 이제 삼성 큰일 났네. 네. 막 이렇게 판때기가 안 그려지는데 네. 네. 노심초사하면서 언제 복귀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 따뜻한 손을 내밀면서 내밀었어. 자, 내 손을 잡아라. 내게 오라. 그러니까 볼더 인사 딱 하고 딱 등장하게 된 거죠. 너무 고맙겠다. 네. 너무 행복하겠다. 아 진짜. 이렇게 기사에 나온 사진하고 아, 동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얼굴이
아주 폈어. 아 진짜요? 웃음이 너무 터집니다. 웃을 수 없는데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웃음을 참으면서 웃는 그 표정 있잖아. 그 찬쌤이 문재인 대통령이 손 내밀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무슨 파트너인가 둘이? 연립정부라고 이럴 했잖아요. 정도로 연립정부라고. 네. 그 이거는 뭐 혁신성장 행보에 본물이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사실 7월 9일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재용과의 인도에서 첫 대면 깜짝 면 그것도 깜짝 면담을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거기에서 16일 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공약 포기를 선언을 합니다. 아, 뭔가 수순을 잘 받고 있는 듯한. 그 날짜를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7월 9일 네. 인도 이재용 면담, 네. 깜짝 면담, 강조해서 깜짝 면담. 그 다음에 16일 최저임금 포기 사과 대통령이 직접. 그 다음에 20일에는 규제 혁파 현장 방문 행사 차원에서 네. 분당 서울대 병원을 대통령께서 직접 가십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산업 규제 혁파에 관한 연설을 하십니다. 여기 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보면 네. 너무나 저도 너무 웃겨갖고 배를 잡고 웃었는데요. 네. 아, 그래요? 의료기기 산업은 국민의 이거 직접 인용입니다. 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분야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생명이 소중한 만큼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정에 정부는 날개를 달아드려야 된다. 네. 이게 저는 네.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인 만큼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명과 안전에 네네네.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공공성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여서 네. 아니 그럼 세월호 우리 이 교훈 다 잊은 거예요. 뭐예요? 생명 안전에 대한 맞아요. 부분은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되는 영역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 맞습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정부의 본분인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생명이 소중한 만큼 정부가 열심히 관리 잘하겠습니다. 아니 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식약청에서 난리 났는데 혈압약에 맞아요, 맞아요. 중국에서 들여온 무슨 이 성분이 네. 발암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한번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걸 놓고서는 뭐 날개를 달아드린다는 얘기를 저도 너무 놀라서 이게 배를 잡고 웃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장난치나? 막 이런 농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와,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는 거예요? 생명을 다루니까 정부가 특별히 열심히 안전 관리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즉 기업들한테 날개를 달아드려야 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의료기기 한 발 더 나갔어요.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 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 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다. 정말 희한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전 관련 규제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본분인데 어떻게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느냐. 이런 걸 궤변이라고 그러죠. 궤변. 정말 궤변도 네. 이런 궤변이 그러네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나서서 이렇게 깨알같이 의료기기 산업 하나를 갖다가 놓고 깨알같이 이 규제 혁파를 규제 설파를 혁파에 하면서 선도적 투쟁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다른 규제 혁신의 선두주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지금. 규제 혁파 전도사처럼 막 흥분한 정보사처럼 이런 음. 저는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제 혁파 전도사라는 게 촛불 정부의 대통령의 임무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규제 혁파의 지금 전도사라 말씀하셨는데 네. 전도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광폭 행보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1년간에 한번 제가 일지도를 저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2017년 10월 한 1년 조금 전이죠. 10월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오셔갖고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샌드박스가 뭐예요? 여러 번 우리 이제 이렇다 해서 했는데 네. 샌드박스는 뭔가 하면 애들한테 이제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맞다. 나 기억났어. 그 모래에서 예. 막 자유롭게 놀 수 있게 그 해주는 안에서는 공간을 샌드박스라고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네, 안에서는 네, 네. 부모가 터치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네, 부모는 네.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터치하지 말고 마음껏 놀아라라는 곳을 만들어주는 게 기업들한테. 규제 샌드박스죠. 네, 네. 그런 말을 했고요. 한 달 뒤에 11월에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대통령이 질타를 했습니다. 오호. 그리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규제혁신에 대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 드디어 혁명 나왔습니다. 혁명. 네. 2018년 6월에는 더 어떤 사건이 있었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규제혁신 점검회의라는 게 있어요. 네네. 2차 점검회의가 있었는데 1월 달에 1차 회의를 했고요. 네네. 3시간 전에 대통령이 취소했어요.
왜 그랬을까? 혁신 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데 실망했다. 답답한 심경을 표시해서 일부러 불쾌감을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어머. 예. 실망했다. 네. 더한 내용을 제대로 네. 갖고 와라. 이런 거. 그리고 한 달 뒤인 2018년 7월에 네. 매달 직접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내가 주재해서 네.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네. 드디어 붉은 깃발이 등장한 거죠. 붉은 깃발이 규제의 대표적인 상징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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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독일하고 미국한테 자동차 산업을 쳤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거 이제 시계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속도 얘기하다가 네. 혁명 얘기하다가 네. 붉은 깃발이 된 거야 지금. 네. 아니 무슨 혁명 전사 나셨어요 네. 지금. 규제혁파 혁명 전사라니까 지금 이게. 규제 협.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한편은 얘기하면 또 붉은 깃발이야. 전도사라는 표현 너무 약하다. 약해. 약하다. 예. 혁명가. 네. 약하다. 규제혁파 혁명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뭐하겠지만 왜 이럴까? 저도 왜 이럴까 늘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대통령님께 우리 물어볼까? 우리 한번 청원 한번 해볼까? 같다는 생각도 요즘 소신이지. 안 그러면 이렇게 못하죠. 누가 있을까요? 비서관이 뭐 해준다고 무조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이거는 거거든요. 뭐 비서관이 써준다고 예. 움직입니까? 이건 거의 그럼. 소신이. 아니 우리가 규제 완화 안 해서 국민들이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이야. 예. 그럼 국민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가? 음. 아니면 어떻게 너무너무 친기업적인 건가? 재벌의 뭐 논리에 지금 감염돼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예. 복잡하고요. 도대체 주변에 경제와 관련된 어떤 사람들이 지금 포진돼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규제혁신 점검회의. 점검회의. 예, 이게 제가 앞에서 혁신 성장은 창조 경제와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박근혜 때 하던 거예요. 이게 그렇죠. 2014년에 시작된 건데요. 박근혜 정부 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이름이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였어요. 아, 네. 네, 요걸 8차까지 진행했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럼 이거 여기서- 이어서 간 거예요? 요게 개혁이란 말이 혁신이란 말로 바뀐 거예요. 아. 규제혁신 점검을 아. 다 그래요. 예. 그 교육 분야를 잘 알고 알파전이 있잖아요. 웃음이 나오세요 지금. 저 지금 너무 절망하고 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럴 때 웃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비슷한 거 많아요. 열받으면 안 돼. 제가 교육 분야 잘하잖아요. 옛날 박근혜 때 네. 교육부 지침을 잘 따르는 대학한테 네.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라 그래서 돈을 줬어요. 아. 한 해에 10억에서 50억까지. 그렇게 많이 줬어요?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금도 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정상화만 빠졌어요. 그래요? 공교육 공교육? 기여대학 그래서 여전히 돈을 줘요. 내가 황당한데 여기서 공교육은 고등학교 교육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네. 대학이 교육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 네네. 고등학교 교육의 음.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돈 줄게 이거잖아요. 이거 황당하다.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공교육인 고등학교한테 직접 돈을 주면 되잖아. 제 말이 무슨 아니, 바보 이거는- 소리야. 이게 아까 이상한 말하고 궤변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네. 뭐라 그래야 돼? 미친 이런 거죠, 거. 미친 거. 근데 그게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적폐청산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두야. 네, 그래서 아까 그 나 열받으면 쓰러지기 때문에 아니, 웃을 그거- 거야. 아닌데 그거를 왜 안 없애고 있냐고요. 그거를 계속 정상화란 나 머리 단어만 아파, 빼고서. 그래서 얘기해. 갑자기 머리 아파. 이름을 바꾸는 거 참 잘해요. 이게 조어 전문가가 있다니까요. 8월 7일 아까 이제 월파점이 얘기했죠. 8월 7일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창한 이 행사 이름은 뭐냐? 네. 인터넷 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예요.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 어. 박근혜 때는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 아 비슷비슷하죠. 예. 다음번 규제 혁파는 빅데이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개인정보 보호를 없애는. 오 마이 갓. 개인정보 보호 해소를 해줘야 우리 정보를 빅데이터로 쫙 모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다음번 규제 혁파라고 벌써 여기 봉화를 살살 피우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우리 아니, 국민한테 허락도 안 받고 법을 바꾸면 되죠. 법을 바꾸면.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하면 국회 통과되죠. 그래서 아우, 제가 열받아. 곰곰이 생각해봤어. 지금 현 네, 정부에서 네. 유일하게 이루어진 규제가 뭐냐? 네. 먹방 규제야. 먹방 규제. 7월 달에 발표한 먹방 규제. 네. 이게 유일한 규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막 먹방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거예요? 네. 뭐예요? 아 이게 이게 먹방이 자꾸 나오면 네. 사람들이 또 먹고 싶고 많이 네. 먹게 되니까 이제 비만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을 위해서 폭식을 조장한다. 예, 폭식 조장한다면서 비만을 부추긴다. 그래서 먹방을 규제하겠다고 7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방송을 없애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아 이거 참 웃긴다. 진짜. 보건복지부가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네. 정부가. 난리가 났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네. 규제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네. 이제 뒷걸음질을 쳤는데 네. 참 씁쓸해요. 씁쓸하죠, 이게 예. 정부가 해야 될 규제가 음. 정말 이런 먹방 규제밖에 없는지 이거는 재밌어. 정말 코미디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규제해야 될 거는 시장에 군림하는 재벌 대자본들 권력을 규제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다 해서도 계속해서 그걸 누차 강조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잘 살고 환경도 살고 더불어 살 수 있게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이상한 것만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아까 찬희 쌤이 박근혜 때 규제 너무 개혁 웃겨 지금. 예, 규제 개혁 현장 점검 회의가 현 정부 들어서 규제 혁신 현장 방문 행사로 바뀐 거. 예. 그래서 무슨 그것도 나오잖아. 진짜. 근데 선생님 알바조님 웃을지 모르지만 전 정말 암울하네요. 네, 울고 우리, 싶어요. 저는 마음을 비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이제 정부- 180도 이제 정부 경제 정책이 중심이 바뀐 건데 넘어갔죠. 예. 그럼 알파조님 이제 경제 정책은 완전 이제 박근혜 시대로 넘어간 건가요? 다시 뒷걸음질 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네네. 지금 규제 혁파하고 정말 난리 부르스를 치면 저는 이제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로 회귀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파 혁명 전사라고 아까 두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제 그 역할을 앞서 자기가 직접 몸소 앞장서서 나서서 하고 있는 거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거기 쫓아가야 되는 거고 뭐 여당 정부가 이제 정부는 뭐 재벌들하고 한편인 분들이 많으니까 뭐 반대할 이유 없고 여당은 또 예전부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당은 민주당이죠 지금 민주당도 이제 지금 한 목소리로 규제 혁파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서 민주당 당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정책위원장과 주요 인사들이 혁신 성장을 위한 현장 투어를 또 한대요 또. 현장 투어. 그래서 막 저 여기저기 이북에서 무슨 현지 지도하는 거 자꾸 그런 느낌이 왜 그런 거죠? 들어요. 왜 북한에서 자꾸- 가면은 막 이게 네. 현장 옷 점검 입고 나가고 노동자 네. 옷 입고서 이렇게 다니는 거. 그래서 예. 지금 막 현장 투하느라고 지금 다들 난리들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혁신 5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규제 프리존 법안하고 같이 동시에 처리를 하겠다라는 규제 지금 혁신 그런- 5법이요? 그게 네. 뭐예요? 5개인가 보죠? 이게 5개? 네, 5법이니까 5가지의 법안이죠. 네, 네, 5가지 법안인데 1번이 이제 뭐 순서는 상관없이 일단 행정규제기본법, 그다음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 특별법, 5번째가 이제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규제 특례법. 아 미치겠다 이름들. 근데 이런 것들이 지난도 옛날에 지난.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경우 있고 새로 법을 제정하는 것도 있는데 네. 그 이 5가지 어림도 구구장장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안들을 관통하고 있는 딱 내용이 뭐냐면 새로운 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조건 규제 안 하고 우선 허용을 해놓고 안전 점검도 안 하고 그렇죠. 뭐 이런 거 우선 하잖아. 허용을 우선 하고 허용. 이제 막 네. 사전에 규제를 네. 하면은 이게 출시가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우선 허용해놓고 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사후에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 원칙.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이에요. 이걸 모든 요 관련된 이 모든 법안, 법제에 다 원칙을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되는 것만 적시하겠다는 얘기. 안 되는 것만 적어놓고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아주 몇 개 안 되는 것만 음. 딱 법률에 명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다 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법제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예요.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네. 정해진 것만 해야죠. 원래. 포지티브 그치, 방식은 워낙 반대죠. 정해진 것만 그러니까 해야지. 정해진 네. 것만 하는 게 포지티브 원래 방식인데 그래야죠. 이제 우리나라 원래 네. 법제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거의. 네,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규제 샌드박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도입이 공통적으로 이 5개 법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원래부터 주장했던 거잖아요. 규제 프리존을 만들자, 이 규제 샌드박스 이런 것들인데 이거에 대다수의 내용을 규제혁신 5법에 다 포함을 시켰다라는 걸 정말 나서서 자랑을 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동의를 그럼 금방 얻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법은 다 통과된다. 이제 이런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거고 사실 이거 보고 있으면 조금 씁쓸한 게 당시에 이런 법안들 다 그 박근혜 때 이명박 때 다 통과시키려고 나왔던 했죠. 법안들이고 네. 그걸 민주당이 그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막 극구 반대해가지고 그렇죠. 다 무산을 시켜놓은 법안들을 갑자기 이제는 여당이 돼갖고 자기 손으로 발의를 하고 통과를 시키겠다고 지금 그것도 나선 거죠. 적극적으로.
이건 조현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부도 실패한 네. 이 규제 혁파의 음. 수원 사업들을 이거 재벌들이 요구한 것들인데 네. 그걸 재벌들한테 이제 민원을 받고 K미르재단 자금 거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명박근혜 시절에 음. 그 수건 사업을 음. 촛불 정부가 완성시키겠다. 음. 실패한 거 우리는 성공시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촛불 시민으로서 이용당한 기분이 들고요. 배신감 느낄만 해요. 느낍니다. 저는 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여가지고 규제 혁파에 올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문재인 정부 2년차 경제 정책의 중심이 이제 혁신 성장론이고 네. 이 혁신 성장론 담당자가 김동연 부총리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오늘 보니까 김동연 부총리가 네. 다른 거는 다 논란거리들이잖아요. 근데 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 두 가지를 꼽았는데 첫 번째가 개인정보보호법 규제 완화고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가 원격 의료에 관한 아, 그거 원격 의료. 첫 번째 진짜 거 삼성이 굉장히 원하는 위험한 거죠. 건데. 굉장히 그 위험하죠. 정도. 네. 아니 삼성외자 핵심 수건이죠. 수건 사업. 왜냐하면 네. 개인정보는 건강, 네. 생명보험,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이게 한꺼번에 이제 빅데이터로 할 수 있죠. 가는 삼성은. 그 삼성한테는 정말 행복한 네. 이제 얘기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혁신 성장론이 말은 좋잖아요. 이게 말 자체 이 용어 자체를 누가 혁신도 좋고 성장도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럼 혁신 성장론의 실제로 본 뜻은 뭐냐? 규제 혁파가 되지 않으면 성장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가 그 총대를 메고 혁신 성장론을 이제 끌어갔었는데 그 핵심이 규제 혁파였고, 근데 지난 1년차 핵심 화두였던 소득 주도 성장론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소득 주도 성장론 처음부터 약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허점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성장 이론이냐 이게 정말 이런 성장론은 없었다. 얘기했죠. 어? 그런 네. 성장론이 아니다. 네. 이래갖고 논란이 막 경제학자들 난리를 분배론으로 쳤었어요.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알파주님 때. 그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고 이런 성장론은 없다. 음. 그러니까 그 경제학적인 관점 이런 성장론은 없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았었고 문제는 이제 그러면 뭐 이론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소득 주도로 성장을 하려 그러면 뭔가 무슨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그렇죠. 정책 수단이 네. 뭔지.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아서 그냥 최저임금 인상 하나 정도가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슬로건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게 명백한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최소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촛불 정부로서 보수적 성장 전략을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요 단어에 다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하고는 다르겠다. 다르게 하겠다. 성장 부분에서도 경제 정책 부분에서도. 근데 구체적으로 아직 좀 우리가 부족한 건 있다. 채우면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성장 전략 관점에서는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이 개념 자체에서 표현을 한 건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 혁신 성장론은 감옥에 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이명박근혜 경제 정책하고 성장 전략하고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옛날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데 MB가 뭐라 그랬냐면은 경제 살리기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경제 살리기는 우리 주변의 전봇대 규제를 찾아내 없애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게 규제 혁파 성장론의 핵심이에요. 그 유명한 전봇대 발언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네. 박근혜는 규제를 기억나시죠? 암덩어리라고 했던 거. 암덩어리라고 불렀잖아요. 아니, 이때 민주당에서도 엄청 비판했었잖아요. 난리 났었지.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이거 박근혜가 한 말입니다. 네. 그대로 일자리 인용,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라. 암덩어리 뭐 이런 얘기 호통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면 전봇대 발언과 단두대 한 사람은 전봇대 한 사람은 단두대. 문재인 대통령은 뭐예요? 지금 문제 아까 뭐 찬희 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붉은 깃발로는 일단 나왔는데 붉은 깃발. 문제는 근데 이제 깃발. 뭐 또 다른 얘기들이 더 이제 잘 안 되면 더한 얘기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규제 혁신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현장 투어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게 되게 웃겼던 게 그 규제 혁신 토론회 1차를 올해 1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전면 사진을 이렇게 찍힌 걸 대통령 사진에 찍혔는 걸 보니까 이 토론회 이제 정중간에 앉아 있고 대통령 뒤에 있는 이 배경에 슬로건이 써 있어요. 이 규제 혁파 토론회인데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대문짝만하게 규제 혁신도 빨간 글씨로 딱 써놓고. 네. 제가 이 102회 때도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 부시 공화당 정권이었죠. 이 추진하지 못했던 근로연계 복지 개혁을 추진하니까 그 다음에 등장한 클린턴 민주당 정부거든요.
민주당 정부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사회 문화적 정책이나 정치적 표현이나 이미지 연출 등은 두 정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 컨서버티브 보수파하고 리버럴 자유주의파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것처럼 가끔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특히 사회문화 정책은 좀 차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동성애 정책이랑 그렇죠. 이런 차이가 네, 있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예, 있죠. 뭐 성평등의 문제라든가. 하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두 세력은 대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대변하는 대자본 분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공화당은 화석연료 에너지 대자본을 대변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녹색성장 친환경 에너지 대자본을 대변하는 뭐 이런 식으로 대자본 이해 대변자라는 점은 똑같지 분파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똑같이 친자본 친부유층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둘 다 친자본 친부유층 정책을 하는데 보수파가 진행하면 반발이 심해서 추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리버럴이 진보파하고 결합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 세력의 힘과 폭이 커지거든요. 근데 리버럴이 정권을 잡아서 추진하면 훨씬 추진이 쉽겠죠. 왜냐하면 리버럴이 추진하면 일단 보수파인 컨서버티브가 우군으로 붙고 힘이 없는 프로그레시브 그 진보파만 고립시키면 되니까 훨씬 추진이 쉽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바로 역사상에서 항상 영국에서 보수당이 못했던 것을 노동당이 하고 토니 블레어 같이 미국에서 공화당이 못했던 것을 민주당이 해내는 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독일도 넣어주세요. 독일도. 제3의 길. 슈레더가 맞습니다. 했잖아요. 항상 3인당이 하거나 또 김인당 소위 3인당이 말해- 대연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3인당이 하죠. 대연정 하기 전에 3인당이 먼저 했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죠. 사회자유주의라 이런 애들 대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미국하고 또 다른 게 우리나라는 대자본이라고 해봤자 몇 개 없어. 예. 또 제발. 의미 있는 것은 결국 삼성밖에 없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자본 분파의 이동도 별로 안 발생해. 민주한국당에서 이렇게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 대변하는 자본 분파의 이동이 안 발생하는 거죠. 8월 6일 김동연 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하고 관련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이겁니다. 이게 네. 삼성전자 윤종독 상무, 삼성전자 정홍욱 부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이상현 이름 쭉 나와 있죠. 이게 네네. 배포할 때 여기에 이 제목이 뭔가 하면 삼성 혁신성장 현장소통 간담회. 아하. 현장소통한다. 제목 자체가 근데 지금 저러고 있을 때예요. 네. 지금. 아유, 김동연이 뭐라 그랬냐면 네.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대표 주자인 삼성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아, 진짜. 그러니까 웃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 결국 진짜.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치면서 추진이 좌절되었던 왜 네. 리버럴들이 프로그레시브하고 연대해서 극악하게 반대하니까 못했던 친재벌 친대자본 정책들이 네. 이제 민주당이 자한당의 지지와 엄호를 받으면서 네. 그걸 여야 합의라 그러잖아요. 네, 협치라고도 하죠. 예, 그러면서 진행하겠죠. 옛날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2007년도 그러니까요. 한나라당이었나요 그때? 음. 연정 얘기했던 게 새누리당. 새누리당. 그때 네. 이름이 네, 새누리당이었어요? 새누리당. 예. 그러니까 실패했던 규제 프리존이 네. 규제 샌드박스로 이름이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 같은 일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광경들이다. 참 씁쓸하고 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저 막 방송을 중단하고 청와대로 쳐들어가고 싶은. 네, 좀 정말죠. 마음에 들더라고요. 우리 촛불 들고 청와대 앞에서 우리가 총 좀 이렇게 맞지 마. 쭉 돌아가는 시위해야 돼요. 지금. 아니 우리가 네. 촛불 시위를 얻어낸 게 뭐예요 도대체? 네. 그러면 예. 이게 정치 권력 그 담당 세력만 바뀐 거잖아요. 사람만 바뀐 거죠. 사람만 바뀐 거지. 예. 오히려 친재벌적이고 친재벌적인 정책을 수행하는데 더 친재벌적인 붉은 깃발까지 갈 정도면은 친재벌적이면 전봇대에서 같은데 네, 전봇대에서 예. 훨씬 추진하기가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는 세력인 거죠. 예. 반대 세력이 작으니까. 아니 그리고요 네. 최근에 세월호 선체조사 종결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3대3로 의견이 갈려가지고 최종 결론을 못 냈다고 제가 제가 그건 좀 들었거든요. 아는데요. 예. 이게 출항 전부터 배에 네. 원래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이걸 내인설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청해진 해운에 있다는 결론으로 모든 조사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예, 이게 지금 있겠죠. 자한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네네. 있습니다. 이게. 그게 네. 뭐야 근데? 네, 뭐라고 얘기하기 좀 곤란한데 제가 지금 오케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음. 팩트는 끝까지 조사해야 된다는 선체조사위원들이 예. 배에 가해진 외부 압력 증거를 찾아냈어요. 아하. 찌그러진 네, 부분을. 네. 이거는 분명히 내부에서 생길 수 없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 3명. 네네. 앞에 같이 그냥 그렇게 청해진 해운의 문제로 마무리 짓자는 3명. 그래서 네네. 3대3으로 갈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외부 압력 증거라도 밝힌 게 그래도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의 유일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언론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치 선체조사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네, 네. 결론도 못 낸 것처럼 네, 네. 의견이 갈라져서 이건 믿을 수 없는 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네. 사실은 3대 3 네. 보고서가 2개가 나왔어. 그러니까요. 따로. 내인서를 주장하는 3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한당이고 네, 네. 어떤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아하. 느낌 아, 오시겠죠? 진짜. 정말. 네. 심각한 열받-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예. 그러면은 아니 사실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촛불 정부가. 아니 아유 내가 얘기를 잘못 꺼냈어. 네네. 왜 이게 아유, 세월호 선체 조사까지 지금 아. 나와가지고 지금 아. 분노에 게이지가 분노가 막 겹쳐가지고 높아지네. 지금 게이지가 막 뒷목 잡게 높아지고 생겼는데요. 있어. 저 지금 머리가 잡고 있잖아. 띵해요. 그거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아, 목 잡고 있잖아 지금. 아니 아 머리 아파. 네. 오늘 방송 우리 청취자분들도 머리 아프시겠다. 예.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2명 대통령 왜 감옥에 간 거예요 도대체?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그러니까요. 좋은 경제 이- 정책을 했는데 붉은 깃발 문재인 정부가 앞서서 한 선도적인 분들인데. 이게 이루려다가 이제 어. 번번이 발목 잡힌 그 두 어. 분은 두 분의 네.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그렇죠. 오히려 더 깃발까지 들고 더 그렇지. 적극적으로 지금 친재벌 정책이라고 친기업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동아태 해주는데 그러니까. 왜 보내신 거지? 지금 두 분이 너무 네. 흥분하셨어요. 네네. 너무 비분 관계하고 계신데 네. 사실 음. 이명박근혜 그 정권 9년이죠. 9년이죠. 1년을 못 네, 채웠으니까 못 채웠으니까. 이제 네. 되돌아 보면 음. 이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한 MB의 경제 정책 우리가 MB노미스라고 불렀는데 네네네. 그 핵심이 작은 정부 큰 시장 많이 들어보셨죠? 작은 근데 정부 큰 시장. 그걸 이제 내세우면서 줄푸세를 줄푸세. 얘기를 했어요. 줄푸세를 야, 그런 말 타고 있었지. 747로 747도 있었죠. 맞아. 줄푸세를 네. 타고 747로가 예. 슬로건이 바로 MB노믹스의 핵심입니다. 그 뜻은 줄푸세에서 세금은 줄이고 간섭과 규제는 풀고 법 질서를 세운다 해서 이제 줄푸세예요. 이거를 다 하게 되면 네, 7% 성장, 예. 소득 4만 불, 네. 1인당 개인 소득이죠. 1인당 국민 소득 4만 불, 세계 7위 경제를 그래서 이룩한다. 이게 이제 기억나시죠? G7이 되는 기억나요. 거군요. 우리가 기억나죠? G7. 747. 기억나요. 네. 네. 근데 747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면 네. 줄푸세라는 줄푸세.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줄이니까 줄이라고 하고 푸니까 푸 풀어내니까 푸 세우니까 법질서 세. 법질서 세우는 네.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대단하다. 법을 잘 지키게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한 가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줄푸세는 원래 MB가 아니라 네.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내부 경선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이제 박근혜하고 박근혜 붙었죠. 후보가 내세운 성장 전략이었었어요.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아. 둘이 붙었는데 예, 아. 이명박하고 음. 박근혜가 둘이 당내 경선에서 붙었잖아요. 그때 네. 박근혜가 후보가 내세운 게 줄푸세가 아. 경제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에서 MB가 승리했고 근데 대통령이 됐죠. 그걸 당 정책을 그냥 받았군요. 근데 예. 박근혜 줄푸세 이 슬로건을 MB 노미스가 받아서 그냥 자기 핵심 내용인 것 MB 노미스 핵심 내용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이제 그러면서 뭐 성장 우선 정책 우리가 잘 아는 규제 완화, 뭐 투자 활성화, 각종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됐죠. 네. 근데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규제 완화, 감세, 친기업 정책이 그 뜻이 뭐냐면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를 하는 친기업 정책을 하면 투자를 누가 하냐? 기업이 하는 거니까 투자를 투자 많이 할 거다.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한다. 이 단순 논리. 그래서 전형적인 우리가 이제 이걸 신자유주의적인 공급자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업의 거예요. 투자는 확실히 늘었어요. 토지 투자를 늘리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진짜 많이 투자니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신자유주의 네. 공급자 우리 여러 번 우리 이렇다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 이게 박근혜 줄푸세가 원래 박근혜 거였다고 했잖아요. 네네. 2007년도부터 그럼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게 박근혜 가정교사이면서 줄푸세와 창조경제론을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가정교사? 그 네. 박근혜 튜터, 경제 튜터. 공부 이렇게 대통령 후보로 네네. 나가려면 가서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가정교사처럼 경제를 네네네. 공부를 시켜주는 이제 경제 가정교사였으면서 이제 줄푸세 창조경제론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당시에 김광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줄푸세 창조경제론 이퀄 김광두예요. 마치 어허. 소득주도 성장론 이퀄 홍장표인 홍장표. 것처럼 네네네. 김광두 줄푸세 창조경제론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뭐예요? 지금? 지금 뭐 하냐면 네. 그 김광두가 박근혜 줄푸세와 창조경제론의 설계자인데 이 사람을 작년에 선거할 때 네. 대통령 선거할 때 문재인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가 직접 영입을 합니다. 자기 캠프로.
뭐야? 모르셨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이 저 몰랐어요. 김광두를 네. 자신의 캠프에 영입을 했고요. 네. 당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의 국민경제자문회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거기에 지금의 부의장 자리를 이 김광두 씨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민주당에는 무슨 경제 관련한 뭐지 인재가 그렇게 없어요? 나 좀 없나 이해가 안 봅니다. 가네. 아니 박근혜 경제정책 핵심 설계자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직속위원회 부의장이 되는 거지? 경제자문위원회. 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또 뭐 어떤 거예요? 국제자문회는 이게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별도의 법이 있어가지고 그 대통령의 그걸 들어가 보면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그래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주요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고 복지 증진과 균형 발전.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사회,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을 수립을 해서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자문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그 법에 의해서 모든 대통령 직속위원회 의장은 대통령이에요. 그럼 김광두가 최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회의를 부의장이 이끌어가고 있었어. 내용을 정해서 나가는 사람은 부의장인 부의장이다. 거죠. 실세자. 이제 그러네요. 대통령은 발음이 치네 뭐. 대통령은 이제 가서 얘기를 듣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거니까 그 모든 내용을 다 관장하는 거는 부의장이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김광두라는 사람은 이제 옛날 서강대 교수였는데 2007년도 대선에서부터 박근혜 후보를 보좌를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교사 노릇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한테 박근혜한테 팽당했어요. 그래서 실컷 대통령 만드는데 뭐 그 유명한 줄푸세 공약 만들고 다 했는데 박근혜한테 팽당해가지고 아무런 소위 말하는 감투, 뭔가 이 정도 됐으면 뭔가 이제 이 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감투를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국민경제자문회라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자리죠. 이 부의장에다가 이제 김광두 전 교수지만 앉히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박근혜 줄푸세 공약을 설계하면서 뼛속까지 보수적인 경제학자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을 모든 자리에서 보수적인 경제학자라고 얘기를. 서강대 경제학 출신이면 뭐 말을 다 했죠. 성악학파 대표적인 성악학파 이런 거를 정말 어떻게 봐야 할까? 정치의 아이러니인가?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의 본색을 드러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쯤 되면은 이거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라서 무조건 지지하거나 초기에 시민들도 그랬죠. 이제 좀 기다려주자, 지켜보자 이런데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경제 정책만큼은 지켜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 국민들이 촛불 정부에 기대했던 게 뭐예요?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라는 거죠. 사람이 맞습니다. 먼저다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람이 먼저다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감동적이잖아.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람이 먼저라고 이거는 이제 삼성이 먼저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거는 진짜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했던 것인데 그럼 뭐 시작도 못하고 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촛불을 다시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민주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이제 한때 재벌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맞아, 그분 알아요. 김상조 교수가 언론에서 그렇게 네, 얘기했죠. 네, 예. 그 언론에서 이제 그 기레기들이 막 네, 띄웠죠. 네, 네. 그렇게. 조중동에서 이제 재벌 저승사자라고 그럼 재벌 개혁 운동을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뭐 앞장서서 주도를 했던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발탁이 하고 됐는데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경제 민주화가 한 걸음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했죠. 근데 최근에 김상조 위원장이 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도 그대로 인용입니다. 진보 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했어요. 갑자기 목이 뻣뻣해지네. 경직성이 있다니까. 뻣뻣해.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조급하지 정부가 마세요. 그렇게. 조급. 문재인 지금 정부 진보 진영을 대놓고 까는 거 아니에요? 네. 공정위원장 거래위원장이 네. 언론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상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런 얘기 모르셨어요? 했던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하면 이거는 다 진보 진영의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그건 완전히. 정말 충격 되게 많이 받았고요. 충격이다, 이게 이거. 이제 이게 무슨 어디 뭐 교수도 아니고 공정거래 정부의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 네. 언론에다가
시민 진보 이렇게- 시민 사회를 내놓고 대놓고 깐 거예요. 대놓고 우리가 적폐냐고 이것들이 진짜 마치 이게 진보 진영 시민 단체가 마치 적폐인 것처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막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안 되고 있어. 개혁 안 되고 있어. 네, 이렇게 보는 지금 그 거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판때기 깔았어. 네. 그래서 네. 전 되게 충격을 받았고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실망을 했죠. 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월 18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하는 323명 진보적 지식인들의 사회경제개혁 촉구 선언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참여했습니다. 맞아요. 뭐 지식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니 참여했습니다. 그때 네. 왜 여기다가 지식인이라고 하는지 잘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애매했어요. 저도. 왜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지식인이 아니라서 참여를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해도 되나 뭐냐면 싶어서 제가 막 했어요. 이 네. 논의가 있는데 네. 네. 왜 있잖아 어떤 분들이 저는 직업이 회계사인데요. 네. 저는 지식인인가요?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막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냐면 지식인 그 사람들은 저는 지식인 아니라고 음. 해가지고 서명할 때 그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만 지식인으로 집어넣고 네.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따로 분류했어요. 근데 아. 어쨌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진보적 시민이라 그래야지 왜 그래서 이게 왜 지식인 뭐 지식인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선언으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선언문의 제목이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웬만한 잘못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왔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을 해서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선언 그 발표 배경을 밝히고 있고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굉장히 감동적인 구였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그리고 결과는 정의롭게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멋있는 표현인데 이걸 외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최근에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이제 과거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사회경제 개혁의 실패는 민심 이반과 개혁 동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네. 재벌 개혁이 지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제 없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네.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이제 재벌 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도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그 빌미를 준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들 아무나 못 하고 있는 얘기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했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 입장에서 보면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죠. 처음에는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세상 바꿀 것처럼 약속을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게서 진보적인 의미나 진보적인 의미의 경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고요. 제 목소리 좀 이렇게 다운된 거 느껴지시죠? 왜 저 다운됐을까요? 의지가 네. 아 정말 힘 어떻게 해야 빠지죠. 될지 힘 힘 빠져요. 빠지죠. 예, 당연히 힘 빠지고 빠져요. 너무 실망스럽고요. 아니 약간 막 부끄러우다가 이제는 네 지금은 확 가라앉았네요 지금. 확 가라앉았어요. 네. 아니 마치 이명박근혜가 이루지 못했던 그 미안의 숙제를 지금 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혁명적으로. 예, 그것도 네. 붉은 깃발을 들고 네. 혁명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불깃발을 없애자 그런 거고요 이제. 네, 네, 없어요. 네. 규제 완화를 혁명적으로 네. 신속하게 처진다. 네. 그러니까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역사의 기록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7월에 들어서면서 지금 하향 60% 곡선을 떨어졌죠.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드디어 60대 프로대로 떨어졌지. 네, 뭐 취임 처음이야. 최초라고 최초입니다. 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제 진보 진영이 그 동안에 말 못했지만 네. 어떤 실망, 배신감 네, 이제 이런 그렇겠죠. 것들이 네. 이게 국정 지지도 하락에 한몫을 제가 했을 어제 거고. 어떤 일반 시민들 토론회 갔더니 한 30-40명의 이게 나이 지기 되신 분들 많이 모였는데 그냥 보통 시민들이에요. 그냥 아주 실망감들을 많이 표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거 뭐 근데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노골적으로 뭐 겉으로 나와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네.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가 내년도 이제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한 10% 정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는 못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광화문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하기로 예고. 8월 29일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또 민생 문제에 대한 불만도 그냥 점점 더 크게 지금 커지고 있는 중이라 그것도 아마 지지율 하락에 한몫했을 네,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가 우파들한테서는 좌파라고 비난을 받고 네. 좌파한테서는 신자주의 정부라고 비난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협공을 당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막 좌충우돌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권 후반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해서는 안 되는 한미 FTA를 좌파 정권이 해서는 안 되는 응? 한미 FTA를 막 밀어붙이고. 신자유 정부는 해도 됩니다. 예. 아니 그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한나라당하고 연정하겠다고 그때 막 그거 황당했죠. 이제 그거 네. 이게 마지막 수순이었잖아. 이게 이제 막 이쪽 협공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한미 FTA 대표적인 보수 정권의 정책들인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한나라당 연정까지 제안하는 이때 얼마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었어요. 솔직히. 맞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맞아 이때 저희 집회 많이 나갔었죠. 그때 설마 그때처럼 노골적으로 지금 정치 보수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 하는 거는 아니겠지요? 그렇죠. 자한당과 연립은 좀 힘들죠. 그건 어렵겠. 예. 우리 그렇게 생각합시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경제 영역에서는 민주당이 확실히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너무나 혁명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보수적 경제 부분에서는 어쨌든 보수적 기득권 세력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정책 노선에서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명박근혜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차이가 한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그렇죠. 선술도.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성장 전략을 제가 한마디로 성격 규정을 해보자 하면서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뭐가 네네. 적합할까? 한국판 따뜻한 보수다. 따뜻한 보수.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수적 성장 전략, 이명박근혜의 성장 전략 그대로 가고 줄푸세. 그걸 가져왔는데 약간 따뜻함이 가미된 것이다. 왜 근로장려금 좀 올려주고 두세 배 올리고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따뜻함이란 아까도 말씀드린 정부 재정을 써서 사회적 약자 빈곤층은 좀 더 좀 살피겠다. 뭐 이런 제스처들은 하고 있다. 그래서 따뜻한 보수, 한국판 따뜻한 보수. 그래서 뭐냐면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있잖아요. 이쪽에 있다 절로 넘어갔죠, 저는 또. 너무 웃기지 않아요? 또 이거는 이런 코미디가 있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 국가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라고. 이거 완전 쇼 코미디예요.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그렇게 네. 안 했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수 정당을 위기에서 구제해가지고 네. 현 정부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국가주의란 말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사회주의란 말이었을 거예요. 예. 네. 국가주의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김병준의 눈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재정으로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신자유주의 그런 거 안 하고 신자유주의를 실천하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가 이제 많이 그리운 모양입니다. 왜 케인스를 성냐 확실히 신자유주의로 가자 뭐 이런 얘기가 보네요.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대표 선거 지금 진행 중이죠. 네. 대표를 유력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해찬 씨. 네, 설마? 이해찬 씨. 설마? 네. 이해찬 씨가 지금 여론조사 올드보이의 귀한 뭐 여론조사 이런 1등 거 달리고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지금. 네, 오늘 뉴스에 났습니다. 네. 30 이건 또 왜 몇 그런 거예요? 정말. 그만큼 유력한 배우의 힘을 네, 갖고 네. 있다는 거죠. 이해찬 의원이 이제 올해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네. 맞아요. 제가 들은 적 있어요. 중도 우파 정도 된다. 아니 워낙 그렇잖아요. 민주당 6월 그랬던 거 15일 아닌가요? 장윤선의 이슈 예. 파이터. 저는 솔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오히려 이제 친민주당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수건 사업이죠. 민주당을 중도우파로 위치하는 게. 저는 매우 솔직하고 이제 정확한 발언이라고 맞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까 알파조가 얘기했던 따뜻한 보수하고 같은 말이다. 네, 중도가 네. 우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게 진보적 정책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니라는데 뭐. 네, 네. 아니라는데 기대하지 않고요. 네. 최소한 중도 우파라도 좀 하란 얘기야. 네. 그렇죠. 독일 김민당 흉내라도 좀 내봐라. 네, 네. 네, 나는 자기가 중도 우파라고 했잖아. 김민당이라고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뭐 노사정 뭐 합의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베껴 오잖아요, 말이지. 김민당이라고 봐야 되겠다. 이해찬이 뭐라 그랬냐면 저도 옮겨볼게요. 우리 경제가 이렇게 극단 양극화된 게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이제 좀 더 서민적인 그 복지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을 기치로 삼는 새로운 건전한 보수가 나와야죠. 좀 너무 다 코미디 같아. 이거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거 좀 가짜 뉴스 같은 느낌이야 지금 거의. 그러니까요. 직접 얘기한 겁니다. 예. 이 새로운 건전한 보수가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탈피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도 오빠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바른미래도 탈피하고, 예? 더불어민주도 탈피하고.
근데 왜 재벌한테 구걸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되네요. 제발 일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난 중도 우파라도 하라 이거야. 재벌 위주 경제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며. 기민당 같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중도 우파가 어떻게 하는지 진보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네.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종교나 편견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네, 네. 문재인 착한 사람이니까 네, 네. 과거에 노무현 정부의 비극적인 어떤 결과도 있었으니까 뭐 이런 거 자꾸 따져서 자꾸 어떤 프레임을 걸지 말고 그냥 네, 있는 네. 그대로 보는 거죠. 정말 자기들의 말대로 하는가? 네, 네. 촛불 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네, 네. 예, 중도 우파답게 행동해 준다면 저는 인정할 텐데 네, 네. 그렇지 못한다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역사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저는 진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네. 중도 우파답게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힘도 없고요. 알파조님, 이 문재인 정부의 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금 찬일쌤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민주당이 독일의 정당 체제에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기민당의 비유를 하셨는데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것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보게 되면 보수 정당만 있는 나라가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 상태가 됐고 진보라고 하는 이 정치적 스펙트럼은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좌충우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맨날 좌측 깜빵이 우측 깜빵이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여기서 명확하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속내를 자기 방향을 명확하게 드러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네. 깜빡이도 오른쪽으로 켜고 네, 네. 방향도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운전을 가고. 간 네,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당 수가 많아도 네, 지금 뭐 네. 바른민주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이제 민주당도 있는데 어쨌든 당이 한두 개든 세 개든 어쨌든 다 보수 세력만 비대해지면서 네, 네. 이쪽 그 진보 세력들은 네. 공백 상태. 이런 불균형 비대칭 상태는 비정상이죠.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정치가 제대로 발전을 하려면 진보도 있고 그다음에 보수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내부에서 뭔가 옥신각신하면서 이 서로 견제를 하죠. 사회의 어떤 방향들을 갖다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파만 있으면 안 돼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백지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우리가 진보 정당이다라고 늘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제 진보 정당이 이제 완전히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돌아갔으니 이제 민주당이 아닌 다른 진보적인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숙제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 이 구도가 87년 체제입니다. 네, 네, 네. 87년 체제가 이제 무너졌네요. 끝났다. 무너졌네요. 네, 정치적으로 저는 이제 그걸 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민주 반민주의 구도에서 이 민주를 우리가 진보로 규정했던 이게 87년 체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이 체제는 문재인 정부를 마지막으로 종말에 그러네요. 끝났다. 이게 다른 체제가 들어서야 되는데 여기 진보 세력이 반드시 한 구성원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이 있고 정당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개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진보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그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 반민주 구도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그다음 패러다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시 깡그리 새로 구상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이게 좋습니다. 마지막 제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이 알파조님 말씀에 이어서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서 우리는 정치판이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 정치판을 바꾸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다 청취자 여러분 네. 여기서 선거법 개혁으로. 네. 여기서 백사회 따뜻한 보수 중도 우파의 등장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또 특별 방송을 편성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